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둘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인생 라디오에 이런 사연 신청을 다 해보네요. 특별히 글 쓰는 재주는 없어요. 그래도 소개가 된다면 잘 정리해 주실 거라 믿고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되던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희 엄마는 식당 일을 하셨어요. 약간의 장애가 있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어쩔 땐 그보다 더 많이 식당에서 일을 하셨죠. 저희는 그런 집이었고 저는 그런 집의 맏딸이었습니다. 그리고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과감 없는 표현으로 정신상태가 옛날부터 병신입니다. 저는 엄마가 별고생 다 하는 거 지켜보면서 그리고 무뚝뚝하고 가사일에 일절 관여 안 하는 아빠라서 친밀하지는 않아도 적은 돈이나마 벌어오시느라 늘 피곤해 절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꼈고 엇나가지 않으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저까지 엇나가면 정말 비극일 것 같았거든요. 없는 조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남들에게 많이 안 뒤처지려고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목표치 수준의 대학을 갔어요. 하지만 제 남동생은 달랐습니다. 등록금이 아까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남동생을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더 아껴주셨네요. 무조건 남동생 먼저, 저는 제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자식이었어요. 스스로 용돈 벌어서 살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남는 대로 집에 돈을 갖다 줘야 하는 장녀였지만 남동생은 나 용돈. 이 한마디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쁜 막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힘이 빠졌어요. 집안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가 넌 네가 알아서 잘하잖아. 넌 악바리 근성이 있어서 괜찮아. 어디 던져놔도 넌 알아서 살아남을 애야. 동생은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엄마가 더 신경 쓰는 거고. 이것이었습니다. 저라도 악바리 정신으로 공부에 알바까지 하고 싶었을까요? 저도 한 번쯤은 편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집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랬던 거죠. 맏딸로서 부모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응석이나 부리는 놈이 더 예쁨 받으니까 배신감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남동생은 변변찮은 회사, 그것도 직장이랍시고 취업해서 기세 등등하더니 대학에서 원래 알던 사이였다던 동갑 여자애랑 사귀었어요. 그리고 불이 붙어서는 일찍 결혼했죠. 이 미친놈이 결혼 안 시켜주면 죽어버리겠다고 망언을 했어요. 근데 갓 취직한 주제에 모아둔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희 부모님 제 등골 다 빼먹었죠. 웃긴 게 그 여자애네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거긴 저희 사정보다 더 더했어요. 갈 데 없으니 돈 모을 때까지 지내겠다며 결혼해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앙금으로 지금까지도 올케랑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역시나 정신 못 차리고 민폐만 끼치고 있거든요. 둘이 사랑만으로 결혼하겠다고 난리 피울 때 저는 남편이랑 한창 교제 중이었습니다. 아, 엄마 왜 그래? 설마 진짜 우리 집 들어와 살라고 할 거 아니지? 원룸이든 어디든 나가서 살라고 그래. 그 정도는 되잖아. 둘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너도 이참에 그냥 결혼 해치워버리는 게 어떻니? 결혼해서 네가 나가면 되잖아. 우리는 너네 한꺼번에 결혼하면 대소사 한 번에 끝내는 거니까 한결 낫고 안 그러니? 생각 좀 해봐라. 응? 기가 막혔습니다. 단호하게 잡아야 하는 남동생네를 두고 집에서는 되려 저보고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둘 다 나이도 있고 남편 쪽이 저희보단 집안이 나았고 멀쩡한 직업도 있으니까 그냥 결혼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결혼 생각이 딱히 없었어요. 섣부르단 느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도 저희가 결혼하기를 원하셨죠. 지금에야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희 남편에게는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당시 이 시동생이 동서랑 만나고 있었는데 놓치기 싫어서 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형이 먼저 장가를 드는 게 도리라며 생각하고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동서도 먼저 며느리로 집안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다나 그랬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다리가 맞았던 겁니다. 제 남편의 당시 입장은 양쪽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였습니다. 이 남자가 이래요. 스타일이 원래 이렇게 매가리가 없습니다. 이런 팔랑개비 같은 남자랑 저는 아주 어이없게 후딱 결혼을 해치우고 말았습니다. 제가 나름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긴 했었지만 솔직히 비전이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연봉이 높은 편도 아니었는데 연봉 협상이나 복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더 중요했던 것. 저는 저의 꿈이 없었던 겁니다. 당장 모두가 밀어붙이는 결혼을 지금 하지 않고 싶은 이유에게서 꿈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딱히 되고 싶은 것도 희망사항도 없는데 결혼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더라고요. 그러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해버렸죠.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가난을 들키지 않으려고 친구들 사이에서 적절히 연기나 해오고 집에서 사랑받고 총명한 장녀인 척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치중해왔고 흙수저 주제에 졸업하고 다른 거래 보럼도는 낼 수 없어서 바로 취업 루트를 탔다 보니까 저 자신을 돌아볼 새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진짜 나가 없었던 겁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제 첫 직장에서 알게 된 대리님이 원래 자기 지인을 연결해 주려다가 파토가 나서 저에게 주선해줬다가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당시에 대리님이 제 직장 생활에서 엄청난 위치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것에 더 신경 쓰여서 남편과 연애를 이어갔던 거예요. 싫지 않으면 무조건 계속 만나보라고 계속 만나다 보면 정이 들고 좋은 부분을 찾게 되는 거라면서 저에게 묘한 압박을 해왔던 대리님의 발언을 쉬이 넘길 수 없었던 저는 남편과 만남을 이어나갔고 딱히 헤어질 건수가 없어서 계속 사귀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그저 상황에 따라 살아온 저는 결혼을 하게 됐고 시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는 남동생이랑 별로 친하지 않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귀는 동안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동생이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잘생겼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나은 얼굴이고요. 시부모님 얼굴에서 괜찮은 부분만 골라다가 조합해 놓은 것 같은 이목구비입니다. 우선 동서를 처음 마주했을 때 기시감이 들었어요. 저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노는 무리에 속해 있던 애랑 무척 닮아 있었죠. 걔가 머리가 비었는데 얼굴이 진짜 예뻤고 집도 어느 정도 살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가방이 자주 바뀌었고 메이커 후드 집업을 꼭 교복위에 입고 다녔었죠. 골빈 캐릭터로 유명했는데 예뻐서 인기 또한 많았습니다. 제가 남몰래 짝사랑했던 남자애도 걔를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걔를 닮았더라고요. 얼굴 예쁘면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 걸까? 공부머리 없어도 항상 공주 취급인 건가? 그런 모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동서가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전공을 물었다가 대학을 거기로 나왔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했나 보다. 설마 재수 아니고 현역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슬쩍 물어봤죠. 속으로는 재수가 아니라 삼수에서 들어간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동창이었던 골빈애는 전문대 갔었는데 더 예쁘고 어린 예비 동서가 명문대를 현역으로 갔다 그러면 속이 너무나 쓰린 것이었거든요. 네, 저 차석 입학이었어요. 해에 덕분에 학비 굳어서 1학기 끝나자마자 친구들이랑 방학 때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제 기준 명문대학교인 곳에 차석 입학 게다가 유럽 여행이라니요. 저는 돈 벌면서 모으면서도 해외여행은 생각도 안 해봤었어요. 제 주제에 웬 여행이요. 그것도 해외?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선택지였죠. 해외 안 가봐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까 갈 필요가 없었어요. 엄도 안 나는 일을 어떻게 해보겠어요. 한푼이 아쉬운데. 제가 알바로 바쁘디 바쁜 일상을 나고 있었던 게 20살이었는데 예비 동서는 20살의 여름날을 유럽 여행으로 친구들과 보냈다고 하니까 허탈감으로 말문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고등학교 내내 부모님 지원하에 명문대생들의 1:1 과외를 받았던 게 입시의 비결이었다며 싱그럽게 웃는 모습이 꼭 연예인 같았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초라한 일반인이 된 것 같았죠. 내심 이 사람과 한 집안에서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시동생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예정되어 있는 건 바뀌지가 않았죠. 휘황찬란한 호텔 결혼식장. 저는 웨딩 잡지 속에서나 봤었고 TV에서만 봤던 곳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고급스럽더군요. 저희는 그냥 아주 평범한 양산형 웨딩홀에서 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고 제 돈으로 시집 가는 것이었으니 결혼 비용은 사실상 시댁에서 다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시동생 결혼은 동서네가 모든 비용을 다 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 싸들고 오지 못한 며느리로서 널리디 널린 웨딩홀도 감지덕지였습니다. 그런데 동서네가 돈이 많아서 호텔 예식장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화환도 어쩜 그렇게 많이 줄 세워서 들어왔던지 동서는 친구들도 전부 예쁘더라고요. 여자들은 죄다 날씬하고 얼굴 작고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있고 남자들은 전부 훈훈해서 죄다 임자 있게 생겼더군요.
저보다 어리고 예쁘고 부자에다가 마냥 해맑은 성격의 동서. 이것만 가졌으면 됐지. 자기 언니 동생하고 시종일관 화목해 보이는 그 모습에 충격적일 만큼의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하의 꼴통 같은 남동생을 두었는데 동서는 자기 동생마저 외국에서 대학 다니는 자립심강한 영재를 두었더군요. 시동생은 결혼하자마자 벌써부터 자기 부인 등에 업고 다닐 기세로 입이 아주 찢어져서 귀에 걸릴 지경인 게 보였어요. 동서에게서 눈을 한시도 못 떼면서 사랑이 넘쳐나더라고요. 매사 시큰둥한 모습의 남편에게 어쩜 그런 동생이 있었는지, 어떻게 한 배에서 난 형제인지 신기할 정도였네요. 자기 친언니가 너무 일찍 시집을 가는 바람에 성인 되고 나서 같이 놀러 다닌 날이 적어서 아쉬웠다던 동서. 저에게 좋은 언니가 생긴 것 같아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고마워, 동서. 나도 잘할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속으로 열불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나는 너가 동서로 들어와서 전혀 안 행복하니까 너 혼자 행복하든지 말든지, 이게 저의 본심이었습니다.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행복한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을 주변에 둔다고 생각만 해도 저는 속이 역해졌어요. 적당히 연락하면서 적당한 간극을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신혼집 스케일부터가 심한 차이를 보였으니 위축되지 않으려면 가까이 붙어 지내지 않는 게 상책이었어요. 결혼 출발부터 저에게 동서란 존재는 저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처참한 레이스가 제 앞에 놓여져 있을 줄 저는 몰랐던 것이죠. 결혼식이야 그나마 해를 넘겼으니 연도라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숨 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랑 동서가 같은 해에 출산을 한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 아주 제대로 비교체험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 미래를 모른 채로 저는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어요. 매사 무덤덤한 남편도 자기 아이 생겼다니까 엄청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응 열렬한 것을 그때 처음 보았으니까요. 뱃속의 아기가 아들이란 사실에 시부모님도 특히 날아갈 듯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철이 언제 들지 기약 없는 남동생과 골치 아픈 올케랑 사느라 만성 두통 생기신 저희 부모님도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너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기뻐서 웃어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남동생보다 저를 더 예뻐해 주신 순간이었고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출산 직전까지 일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딱히 슬플 것도 없이 그게 저에게는 당연한 선택지였죠. 누가 감히 함부로 일을 그만둘 수 있나요? 최근에야 훨씬 낫다지만 저 첫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다니던 직장은 육아휴직 쓰고 그거 다 누리는 순간 복직했을 때 자리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안 먹혀서 사실상 육아휴직 쓰기 전에 어떻게든 내쳐지는 비율이 많았죠. 정말 별별 일들이 많았으나 저 첫째 임신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먼저 퇴근해서 저녁 차리는데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어지더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소에 복숭아를 딱히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문득 머릿속에서 떠올랐고 그러자마자 입에서 침이 고일 만큼 확 땡기더라고요. 자기야, 그럼 올 때 복숭아 좀 사와 줄 수 있어? 나 진짜 엄살이 아니라 복숭아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 반찬 다 해놨으니까 오면 바로 저녁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올 때 복숭아만 좀 사와줘. 그래서 퇴근 중인 남편한테 전화해서 복숭아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상보다 집으로 늦게 온 남편, 봉지를 손에 들고 있길래 복숭아구나 싶어서 반갑게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미안해. 지금이 복숭아 과일철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아무리 찾아도 복숭아가 안 보이더라고. 돌아다녀봐도 안 보이길래 결국 별 수 없어서 그거라도 사와봤어. 괜찮지? 어쨌든 그것도 같은 복숭아잖아. 복숭아 맛 쿨피스 음료 한 통과 복숭아 캔 2개가 들어있었어요. 백도 황도 한 캔씩 있는 거 보니까 저절로 어이없는 웃음이 피식 새어나오더군요. 많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었어요. 이거라도 사와줬으니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 복숭아 못 구해서 이런 거 생각해낸 센스가 짱이네. 잘 먹을게. 은근히 감동하면서 먹었어요. 남편의 정성 노력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먹었죠. 그리고 그 주말이었는데요. 집에서 가까운 동네 큰 슈퍼 들렀는데 복숭아 캔 한 개에 990원 세일 중인 게 보였습니다. 복숭아 쿨피스는 한 통 600원대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뭔가 기분이 싱숭생숭 이상해지더군요. 어차피 세일 안 해도 남편은 이걸 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을 어떻게든 달랬습니다.
임신 중이라 안 그래도 기분 왔다 갔다 잘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더욱 조절 잘하자면서 저 자신을 다스렸죠. 저는 무사히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출산의 고통에 내가 한 번 더 이 짓 하면 사람이 아니다. 두 번 다시 임신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만 하며 괴로움에 몸부림쳤는데 희한하게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나니 갑자기 평온해졌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분명 끔찍한 고통이었는데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감당할 수 있는 고통으로 미화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제 첫 아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4달 늦게 동서가 출산했어요. 동서의 아이도 아들이었어요. 제가 임신으로 주목과 관심을 받으며 지내고 있을 무렵 동서도 임신 사실을 밝히게 되었었죠. 성별마저 똑같이 아들이란 소식에 솔직히 말해 싫었습니다. 같은 해에 출산해서 둘이 동갑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달갑지가 않았어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동서는 저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임신 후에 퇴사했습니다. 그 아까운 데를 왜 그만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병원에서 조심하라 그러던데요? 출퇴근하고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걸 조심하려면 퇴사가 답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영님, 제가 이 핑계로 그냥 회사 관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동안은 분명한 계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딱 잘 그만둔 것 같아요. 저 잘했죠? 타이밍 완전 잘 잡았죠? 그런데 동서의 말을 듣고 진짜 쇠망치로 뒤통수 후려맞은 것 같았어요. 돈 때문에 빠득빠득 일을 갈면서 현실을 버텨야 한다는 것, 그런 발상 자체가 동서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조심하라는 말이요.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저는 심지어 유산기 있다고 각별히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대로 각별히 주의하면서 지냈어요. 조심조심히 다녔고 먹는 것 입는 것 일하면서 주의하고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썼죠. 퇴사를 결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거나의 고려조차 안 해봤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서에겐 그게 너무 간단한 일이었던 겁니다. 저보다 더 좋은 직장, 확실한 숫자는 못 들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 그런 것들을 가볍게 던져버리더군요. 퇴사하면서 동료들에게 받았다는 선물들은 또 왜 그렇게 많고 전부 좋은 것들인지.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시동생이 동서만을 위한 홈파티를 근사하게 준비해 줬었다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무슨 이상적인 삶 그대로를 사는 사람 같아 부러움의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아이 낳고 동서 막달릴 때 동선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동서가 저 이야기 보고 싶다고 자꾸 노래를 불러서요. 거동 힘들고 컨디션이 안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만삭임산부한테 직접 오라고 할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까지 저보고 동선에 들여다보라고 은근한 압박을 하시는 것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아기 데리고 가봤습니다. 정말 집을 잘 꾸며놨더라고요. 집 자체도 좋은데 인테리어를 감각적으로 해놓은 것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같이 간단히 점심 먹었는데 동서가 과일 먹자면서 딸기를 내왔어요. 어머 동서, 아직 철도 아닌데 웬 딸기가 있어? 제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총알같이 나가서 사다 주던데요? 그래? 어디서 구했대? 신기하네. 에이, 어디긴 요영님. 당연히 백화점이죠. 백화점? 딸기를 사러 백화점에를 갔다는 말이야? 네, 형님 설마 모르셨어요? 백화점에는 철 아닌 과일들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이거 완전 유용한 건데 앞으로 알아두세요. 딸기가 맛있을까 했는데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오늘 형님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 어제는 좀만 먹었어요. 백화점에서 과일 살 생각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는 줄 미처 몰랐네요. 별로 안 놀란 척 했는데 속으로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자기 부인을 위해서 냉큼 차 끌고 나가서 바로 백화점으로 가 딸기를 샀다는데 그 영인 제 남편은 어째서 음료캔 이런 것만 사올 생각을 했는지 도합 3,000원도 안 드는 구성을 사올 용기가 들던지 상큼한 딸기가 너무 맛있어서 괜히 서러웠어요. 형만 하나오 없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란 생각부터 들었네요.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딱 일주일 있었습니다. 내심 3일이라도 연장하고 싶었으나 그냥 원래 예약했던 일주일 끝나고 나왔습니다. 몸 상태가 그리 나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3주 넘게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로도 만족해야만 했는데 동서는 아무렇지 않게 긴 기간을 누리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네요. 동서, 생각보다 오래 있는다. 특별히 안 좋거나 불편한 데 있어? 네? 아니요. 그냥 여기 있는 게 편해서요. 시설도 너무 좋고 그동안 친해진 엄마들도 많아서 재밌어요.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벌써 약속도 다 해놨어요. 제가 그런 동서가 얄미워서 일부러 떠봤는데 동서는 해맑게 답했습니다. 그냥이라고요.
돈 있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비싼 동네에 위치한 조리원, 그곳에서 동서는 좋은 인맥들도 꽤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이렇게 계속 커넥션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게 보였어요. 갓난아기가 부모 유전자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웬 콧대가 있는 것에 진짜 여러모로 동서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100일은 그렇다 치는데 돌잔치부터 비교돼서 가슴 아프고 솔직하게는 배알 꼴렸습니다. 요즘 누가 돌잔치 크게 해 동서?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줘야지. 요즘 돌잔치 초대하면 다들 싫어해. 돌잔치 크게 한다는데 거절할 핑계 대자니 힘들지 돈 나가지.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민폐야. 아, 진짜로요?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근데 어차피 저희 부모님께서 밀어붙이는 거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는 사람들한테 돈 주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이라도 할까 봐요. 감사해요, 형님. 제가 이런 거 맹해서 생각이 없어요. 형님 아니었으면 주변에 죄다 민폐 끼칠 뻔했네. 그거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축하받는 게 더 좋은 거죠. 아무래도 와주시는 분들 성의가 감사하니까 그러면 답례품이나 더 비싼 걸로 바꿔야겠네요. 형님 덕분에 이렇게 또 배워요. 방긋 웃으면서 동서가 제잘되는데 저는 그 앞에서도 할 말은 없고 입국 다물게 됐죠. 이게 일부러 이러나 싶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자 저에게 일부러 엿을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형님이니까 표면적으로는 접고 들어가지만 너 따위는 내 상대가 안 된다는 승자의 여유로움이 동서의 태도에서 엿보였습니다. 시비 걸수록 네 꼴만 우스워지니까 적당히 하라는 은근한 경고로 보이기도 했죠. 저는 그때부터 동서와 작정하고 멀어졌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거리를 점점 멀리 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기쁨보다 앞선 건 당혹감이었습니다. 쌍둥이라니 한꺼번에 둘이나 더 생긴다니. 물론 지금은 제 양눈에 한 명씩 넣는다고 해도 안 아플 귀한 내 새끼들입니다만 쌍둥이임을 한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딸을 갖고 싶었기에 그나마 쌍둥이가 딸이라 다행이었지만 남편이 나저나 생각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금전적인 부분이었어요. 얘네를 다 어떻게 키우나 싶었죠. 둘째로는 육아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는 다 어떻게 키우나 막막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건너지인이 새 쌍둥이를 임신해서 병원의 권유를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산모의 건강 문제로 지우는 게 낫겠다고 했었나 봐요. 그런 만큼 쌍둥이를 품는다는 건 저의 건강을 두고도 걱정이 되었어요. 차마 어쩌지 못하고 저희 부부는 쌍둥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 중기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전쟁 같은 육아를 하면서도 붙잡고 있던 직장이었는데 결국 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직장 생활을 꿈꿨으나 녹록지 않은 경제적인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배가 잔뜩 불렀을 때였어요. TV에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딸기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남편한테 얼른 카톡을 보내놨죠. 퇴근하면서 딸기 사오라고, 너무 땡기니까 꼭 사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남편의 퇴근 귀가 손에 웬 봉지가 들려있고 소리가 부스럭 나더라고요. 딸기인데 부스럭 소리가 이게 뭔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어라, 자기야, 이거 뭐야? 여기 앞에 가보니까 딸기가 없던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냉동으로 사왔어. 이거 양 많지. 한참 먹겠네. 꽝꽝 얼어있는 냉동 딸기 1kg짜리가 봉지 안에 들어있었어요. 제가 순간 화가 나서 봉지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죠. 남편이 거듭 걸어들어 옷방에 가는 것을 뒤따라갔습니다. 이게 뭐냐고 대체. 내가 딸기 먹고 싶댔지. 언제 이런 냉동을 말했어. 굳이 생딸기라고 말을 해야 알아쳐먹어? 이건 생딸기랑 맛이 다르단 건 생각 안 해? 왜 이런 것에서까지 눈치가 밥맛이냐고? 와, 사람 진짜 피곤하다. 그거 녹여서 설탕 뿌려 먹으면 맛 똑같거든. 맛만 딸기면 됐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서 꼬투리 잡냐? 내가 냉동 딸기 안 먹어본 줄 알아? 내가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를 줄 아냐고. 시큼해서 생딸기랑은 당도가 달라. 녹이면 다 물렁해져서 생딸기처럼 베어 먹는 맛도 안 난다고. 야, 카페 같은 데 가봐라. 다 이걸로 딸기 음료 만드는 거야. 내가 냉동 딸기라고 말 안 하고 이걸로 음료 만들어주면 너 맛있다고 잘 먹을걸. 따지지 말고 그냥 먹기 싫으면 말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 내 말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그래, 알았어. 내가 죄인이고 죽일 놈이다. 너 잘났고 네 말이 다 맞아. 다음에 생딸기 사줄게. 됐지? 이제 밥이나 먹자. 나 일단 배고파서 밥 먹고 싶어. 귀찮다는 듯이 저를 처리해버리는 남편의 태도에 제가 정말 열받았고 소리를 한번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잠들어 있던 저희 아들이 깨서 막 시끄럽게 울어대고 얼른 달려가서 힘들게 달래는 건 또 제 몫이고. 아, 그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딸기 몽땅 쓸어 담아다가 남편 얼굴에 죄다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장 열받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저랑 그렇게 말다툼하고도 후유증 겪는 건 오직 저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매사 무덤덤, 시큰둥. 고작 그깟 일로 꽁에 있는 건 어른답지 못하고 속이 좁은 거라며 저를 폄하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진심 어린 말 한마디였을 뿐이에요. 사과는커녕 다정한 말조차 없었죠. 쌍둥이는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자연분만과는 다르게 이건 또 이거대로 고통스러워 미칠 뻔했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희 남편. 너가 힘줘서 나온 것도 아닌데 뭐 계속 아프다고 그래? 그렇게 통곡 하나 마나 어차피 시간 지나면 통증 없어지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징징대지 마. 보는 사람까지 힘들어. 무미건조한 말을 잘도 했습니다. 쌍둥이 공주님들 품에 안아서 행복한 와중에 이혼 생각이 났다면 정말 제 기분이 얼마나 바닥쳤는지 아시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응석바디 따위는 될 수 없었고 늘 강해야만 하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남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칫밥을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제가 온전히 저의 편이어야 할 배우자를 맞이해서 아이들까지 낳았는데 그럼에도 징징거림 한 번 없이 혼자 강하게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슬펐어요. 넘치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 스스로 악바리처럼 살아야 하는 인생을 계속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로부터 위안을 얻었어요.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존재는 이 세상에 딱 이 3명뿐이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같이 감정과 감성이 풍부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하진 않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절대 결핍의 고통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한 번에 아이가 둘 늘어나다 보니 육아전쟁으로 매일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견디다 보니 청약 당첨이라는 호재가 저희 집에 날아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헝것 새것 구분은 명확하더라고요. 신축 아파트에서 산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서 날뛰어대던지요. 앞으로 좋기 수년을 대출금 갚으며 살게 되었지만 저희는 한바구음이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무탈한 날들만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겼는데 쌍둥이 중 동생 쪽인 저희 막내가 아토피가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관리 좀 해주면 며칠 뒤에 들어갔고 다음에 다시 또 도지면 그때 또 관리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온몸에 동시다발적으로 아토피 증상이 생겨났는데 애는 가렵다고 울고 저는 말리다가 안 되니까 자꾸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무 죄 없는 아이가 뭘 한다고 혼냈을까 싶어서 저는 또 죄책감에 휩싸이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적으로 괴로운 것도 그렇지만 아토피 때문에 돈도 많이 쓰게 되었어요. 수백 단위로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엄마로서 자식 피부가 그렇다는데 낫기만 한다면야 얼마를 못 쓰겠냐는 심정이었습니다. 애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것 때문에 남편이랑 예민해져서 꽤 싸웠네요. 아토피가 장기전이 되어서 매일이 힘들었는데요. 그 와중에 저희 친정아빠가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TV 보는 게 불편하시다고 몇 번 그러셨어요. 시간 끌다가 병원에 가봤더니 날벼락 같은 뇌종양 소견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가장 먼저 손길을 뻗은 건 저였죠. 그래도 수술할 수 있다니 천만 다행 아니니? 아휴, 이런 상황에 너가 없었으면 우리 다 큰일 날 뻔했다. 완전히 다 죽을 뻔했어. 거기도 돈 버는 사람들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올케도 요즘 일 다니는 거 아니었어? 응, 그게 말이다. 안 그래도 너한테 얘기하려고 그랬어. 얘기? 무슨 얘기? 뭔데? 안 그래도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너한테 말할 참이었는데 네 아버지까지 갑작스레 이렇게 병이 발견돼가지고 더 어려운 말이 되었네. 구질구질한 서론 따위 코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결론은 남동생이 멍청하게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그나마 모아뒀던 돈 전부 날려서 한 푼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몇 달 된 일이었는데 저한테 쉬쉬하고 있었다네요. 그럴 거면 끝까지 저한테 입을 다물든가 손을 벌리지 말든가. 동생이랑 올케랑 사지멀쩡한 둘이서 애는 낳아놓고 계속 사고만 치면서 집안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했습니다. 이럴 때만 찾는 딸, 이럴 때만 든든하고 최고인 딸, 그만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필 또 아빠가 그렇게 누우실 건 뭔가요? 저의 경고를 개무시하고 엄마랑 남동생 둘이서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련히 상의를 하려면 할 텐데 왜 나서서 이런 밑바닥인 모습만 보여주는 건지. 창피해서 남편 볼 낯이 없었고 너무 민망했습니다.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했기에 돈이 그 지경으로 없는 건지 저희 친정 식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도 수중에 나올 돈은 없었어요. 애만 셋인데 생활비만 해도 빠듯했고 대출도 갚고 있는 마당이라 저축을 개미 오줌 만큼 간신히 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시동생네가 500만 원을 빌려줘서 그게 보탰기를 망정이었죠. 친정일로 남편 보기가 너무 미안해진 가운데 선뜻 돈 빌려두겠다고 해준 시동생, 특히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계기로 연락을 종종 하면서 몇 년 만에 약간 가까워졌어요. 확실히 아들들이 동갑이라 애들에게 하다 보니까 공통의 관심사가 되더라고요. 형님, 전에는 가까이 살아서 좋았는데 조금 집이 멀어졌다고 찾아뵙기가 어렵게 됐네요. 너무 아쉬워요. 저 시간 되면 형님네 놀러 가도 되죠? 형님이랑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애들끼리도 함께 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동서. 시간 맞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애들 때문에 매일 정신이 없어. 내가 여유로울 때 놀러 오라고 연락을 주든지 할게. 네, 형님. 저는 언제든지 좋아요. 여전히 까르르 웃는 소리로 고민 따위 없어 보이는 동서의 목소리가 부러웠습니다. 매일 집에서는 애들과의 전쟁이고 저는 머리 싸매고 있는데 팔자 좋은 동서를 쉽게 초대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저희 집이 빠듯하게 굴러가던 살림이었는데 친정 때문에 목돈까지 나가나 중이라 제가 오죽하면 단시간 알바를 구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또 막내의 아토피가 폭발을 했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 덩어리가 되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만은 제발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가 눈 부라리면서 감시하고 완벽히 케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어디 밖을 따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밤에 가려워서 아이가 막 긁어대니까 저는 그거 못하게 하느라 매번 선잠을 잤고 아이는 또 아이대로 잠을 설치니 예민해지더군요.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첫째가 문득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엄마, 학원 안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나 너무 쪽팔려서 뒤지겠어. 너 자꾸 어디서 그런 말 배워서 써? 엄마가 예쁜 말만 쓰랬지. 아, 싫어. 쪽팔린단 말이야. 우리 집 거지야. 친구들은 모두 학원들을 몇 개씩이나 다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교돼서 첫째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던 모양이었어요. 태권도 하나만 보내고 있었는데 첫째 말로는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자기 주변에 학습학원 안 다니는 애는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강제로 보내도 힘들 판국에 저희 애는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는데 이걸 안 들어줄 수가 있어야죠. 저도 은근히 주변 엄마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참이었고요. 그래서 인기 많은 어학원에 보내줬습니다. 예상외의 출혈이었지만 애 교육에 드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물꼬가 트이니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 어릴 때랑은 아주 세상이 달랐어요. 엄마들도 혈안이 돼서 조기 교육에 힘쓰더군요. 콩알만한 머릿속에 뭘 그렇게 많이들 넣겠다고 난리들인지. 웃긴 건 저도 점점 동화되어 갔습니다. 교육비까지 플러스 되니까 없는 사람의 이제는 마이너스였어요. 카드값 확인할 때마다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동서 인스타에서 보니까 시족하는 집에 값비싼 브랜드 피아노 들여놓고 뚱땅거리고 있더군요. 어머, 거기 피아노 교실 나 아는 사람이 하는 덴데. 혹시 생각 있으면 내가 지인 찬스 찔러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말 좀 전해줄까? 거기 지인이라 그러면 현금과 할인 팍팍 들어가거든. 해봐서 알아. 중심 상가에 들어선 시설 좋기로 소문난 피아노 교실을 저렴하게 보낼 수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바로 하겠다고 했죠. 저희 남편은 쓸데없이 무슨 남자애가 피아노를 배우냐고 했지만 오히려 저희 아들은 반에서 피아노 배우는 친구들 있다고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희 아이가 수학머리가 좀 약해서 친구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학도 전문학원에 보내주려는데 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벌써 위탁년 수학 문제 푸는 애들도 있다고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들으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졌죠. 물론 이런 와중에도 저희 막내 피부 뒤집어져서 별고생을 다 하는 중이었고요. 진짜 로또 당첨 안 되나 간절했습니다.
매일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정말 불난 집에 기름막 끼얹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기도 싫은 올케요. 저희 친정아빠 편찮으신 틈을 타서 아니 그 이전부터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빠의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닌 모양입니다. 몰고 다니다가 사람을 쳤네요. 동네 골목이라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에 망정이었습니다. 올케는 퀵보드 탄 사람이 튀어나왔다며 상대 과실을 주장했는데 판정은 아니었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쳤고 그러면서 왜 바로 브레이크는 안 밟았는지 엉뚱하게 옆에 있는 빌라에 갖다 박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네요. 저희 집은 친정 쪽에 빌려준 돈 일부라도 받기는커녕 더 나아가 벼룩의 간까지 빼먹혔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위태위태하다고 말이 있었던 남편의 회사, 코로나로 간접 타격을 받아서 축소된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상생이란 명목하에 남편이 무급휴직으로 쉬게 되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저희 간까지 내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친정에 죄다 퍼다준 직후 날아든 절망적인 소식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나도 잘한 구석 없는 남동생과 올케에 그것들 뭐가 예쁘고 애틋하다고 저희 엄마는 제 앞에서 빌다시피 도움을 또 요청하신 건지 차마 외면할 수도 없게 저와 남편을 눈물로 흔들어 놓으셨던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저희 친정아빠 수술은 무사히 끝났음에도 저의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것 마냥 무거웠어요. 딱 그런 타이밍에 동서가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어요. 올케네 친정언니가 김 공장을 다니거든요. 저희 집에 너무 죄송하다면서 대량으로 김을 잔뜩 보내줬어요. 아휴, 이 언니분이란 사람도 여기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집니다. 저희가 이 집 때문에도 신경 쓰고 돈 나갈 일 있었다는 것 정도로만 줄이고 싶네요. 올케네 식구들은 다 올케랑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웬일로 김을 엄청나게 보내줬는데 양이 장난 아닌데다가 저렴한 건 아니더라고요. 동서랑 카톡하다가 혹시 김 필요하냐고 그랬는데 가지러 가겠다고 시조카 데리고 오겠다며 그랬습니다. 네, 형님. 저 김킬러잖아요. 저 주시면 잘 먹을게요. 냉큼 오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동서가 시조카랑 저희 집에 놀러 온 날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지없는 저희 잘못이고 변명 따위는 먹히지 않는 죄였습니다. 잠시 정신이 홀리고 말았던 것은 이날 아침부터 남편과 감정적으로 싸운 여파가 있었던 탓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지갑 챙겨서 바람 쐬러 간다며 홀랑 나가버렸고 첫째는 우리 집 거지라서 학원도 못 다닌다며 지 엄마 속도 모르고 밥상 앞에서 징징거렸고 막내는 또 한바탕 긁었는지 내복에 피가 보였어요. 정신이 막 붕괴될 것 같은 와중에 간신히 갈무리하면서 집 정리하고 애들 깔끔하게 씻기고 입혀놓자마자 동서가 왔던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같이 점심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서가 게임기를 사와서 애들이 야단법석이었어요. 다 같이 거실에서 게임기 개봉하면서 시끌시끌한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온 건 동서의 장지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거 쓰려나 하는 궁금증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명품 로고가 박혀있는 장지가반을 열어보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안에 현금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웬 돈다발이래? 저는 중얼거리면서 거실에 있는 동서가 애들 상대해 주느라 한창인 걸 확인했어요. 속으로 이 정도면 몇 장 빼가도 모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자마자 충동이 확 일어났죠. 저도 모르게 빠른 손길로 지폐를 몇 장 꺼내어 감췄습니다.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거리는데 표정은 태연하게 관리되더군요. 동서가 돌아간 뒤로 액수를 세어보니까 딱 3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현금이 아쉬워서 찜만 해줬던 아이들 물품 공구부터 참여했어요. 현금 결제하면 DC해준다던 첫째 학원비도 냈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뻔뻔하게 입 다물고 있던 저에게 동서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돈 못 받냐고 말이죠. 동서 그거래 나한테 물어. 관리 잘하지. 나는 못 봐서 내가 봤으면 바로 동서한테 연락했겠지. 그쵸? 네. 알았어요.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쉬세요. 잡아떼느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돈도 많으면서 그까짓 몇십만 원 없어졌다고 알아채서 연락 온 동서에 대한 짜증이 일어났어요. 나한테는 큰 돈이지만 너한테는 푼 돈이니까 너가 양보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럽게도요. 그런데 며칠 뒤에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식구들 자는데 저 혼자 부엌에서 맥주 한 캔을 좀 마셨어요. 안주는 김이었습니다.
저 학창 시절에 가끔 엄마가 소주 한 잔씩 했던 게 생각났어요. 안주도 없이 그냥 드셨던 것 같아요. 용돈도 못 주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하다고. 늦게까지 문제집 들여다보고 있던 저에게 그런 한마디 던져주셨던 엄마의 숨결에서는 술 냄새보다 삶의 고단한 기운이 더 짙었던 것 같습니다. 잊고 있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술김에 감정적이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돈은 부족해도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정말 제대로 실수했구나. 내가 잠깐 충동을 못 이겨서 죄를 저질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수중에 돈이 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간수에 예민했어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으면 어디 나가서도 잊지 않고 주머니를 계속해서 확인했죠. 그런 상념들을 이어가면서 저희 집에서 돈을 잃어버린 걸 모를 리가 없고 동서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냥 더 따지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단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앞으로 동서를 볼 때마다 찔려서 어떻게 살려고 그랬나 참간도 컸구나 싶어 쓴웃음이 나왔네요. 그 다음날 저는 동서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좋은 집을 보면서 부러움보다는 미안한 감정이 앞섰네요. 부자라고 해서 돈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커피를 마시면서도 제가 계속 표정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동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형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 것 같아서요. 동서, 미안해. 내가 정말 동서 볼 낯이 없다. 진심으로 미안해. 이 돈 얼른 돌려주고 싶어. 한참 머뭇거렸던 저는 한번 입이 트이니까 말이 술술 나갔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동서에게 건넸어요. 30만 원이었죠. 없는 돈 털어서 결국 이 액수를 다시 돌려주게 된 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저의 것이 애초에 아니었던 것을요. 돈 쪼달리고 애들 키우는 거 힘들어도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상황 핑계 삼아 미친 척하고 싶었나 봐. 기행 부려서 상황을 벗어나기라도 하고 싶었나 봐.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뱉고 나서 동서를 슬쩍 보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거예요. 형님네 가는 길에 현금이 필요할 일이 있는 게 생각이 났는데 마침 은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뽑았던 거라서 형님 댁에서 없어진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지난 며칠간 생각 많았고 많이 복잡했는데 형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갑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어요. 동서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니 손으로 눈가를 연신 훔쳤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동서가 무슨 말을 이어가려나, 나와 앞으로 보지 않겠다, 영영 손절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려나 이런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거 저 받을 수 없어요. 형님께서 도로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봉투를 다시 제 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랍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동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형님께 어느 정도로 큰 액수든 어떻게 쓰시든 전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저보다는 형님께 더 필요할 거라는 건 알아요. 제가 동서로서 형님께 대접 잘 못해드리고 그랬던 것들만 자꾸 떠올라요 지금. 그래서 이거 그냥 형님 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동서, 그래도 이거는 내 돈이 아니니까 받을 수 없어. 정당한 게 아니잖아. 제 부탁이에요. 저 진심이에요. 그러면서 동서가 봉투를 아예 제 손에 들려주었는데 그러자마자 불가항력적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막 저의 속에서 울분 같은 게 팍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그간 힘들었던 일들, 속상한 가정사, 잘난 동서가 부러웠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토해내듯 얘기를 해버렸네요. 동서도 저를 따라 계속 울면서 저의 얘기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저희 둘이서 3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계속 눈물 섞인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난 세월 속이 이토록 후련했던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머리로는 생각이 많은데 가슴은 뻥 뚫린 듯이 개운하더라고요. 저의 밑바닥을 제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상대에게 보여줬음에도 창피하거나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심경의 변화가 생긴 저는 친정 식구들을 상대로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남편과도 차분하게 서로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한결 낫더라고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힘들 때면 언제든지 아랫사람한테 기대오라고, 최후의 보루로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를 찾으면 지원해드리겠다고 그런 말을 해준 누군가의 덕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힘을 내지 않고 용기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 누군가는 얼굴보다 마음씨가 더 예쁜 저희 동서입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